당신은 가슴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그 어두운 충동, 잔인함이 주는 이상한 평안을 느껴본 적 있나요? 수백 년 전 폭풍우 치는 에체르 성에서 어린 소녀 엘리자베스 바토리도 피비린내 속에 그런 감정을 처음 맛봤어요. 드라큘라의 피가 흐르는 그녀의 삶은 우리 마음속 숨겨진 어둠을 비추는 거울이랍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옛 전설이 아니에요. 당신의 내일, 내면의 평화를 되찾는 지혜를 속삭여 줄 거예요. 이제 눈을 감고 빗소리에 몸을 맡기며 역사 속으로 흘러가세요. 편안히 들으세요. 비가 내리는 밤 성의 창가에서 어린 소녀가 창문을 통해 지켜보았다. 번개가 하늘을 갈라 울부짖는 소리 속에 아버지의 검은 그림자가 비에 젖은 땅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다. 피비린내가 바람에 실려 오는 그곳에서 고문당하는 농노의 비명이 메아리쳤지만 소녀의 눈에는 공포가 아니라 차가운 호기심만이 스쳤다. 그녀의 이름은 엘리자베스 바토리. 1560년 지금의 슬로바키아 땅 에체르 성에서 태어난 이 아이는 드라큘라의 피가 흐르는 가장 무서운 혈통의 후예였다. 부드러운 빗소리가 성벽을 두드리는 가운데 엘리자베스는 어머니의 치마폭에 매달려 창밖을 응시했다. 아버지 조르지 바토리 백작은 트란실바니아의 전장에서 돌아온 참이었다. 그의 손에는 아직 피가 마르지 않은 채찍이 들려 있었고 그 채찍 끝에는 반항하던 농노의 가죽 조각이 매달려 있었다. 이것이 우리의 법이다. 아버지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공기는 습하고 무거웠다. 흙냄새와 피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고 횃불의 불꽃이 비에 젖어 희미하게 깜빡였다. 엘리자베스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 잔인함이 그녀의 어린 마음에 이상한 평안을 주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밤, 그녀는 처음으로 피의 맛을 느꼈다. 창문을 통해 흘러내리는 빗물이 땅에 고인 붉은 웅덩이를 타고 흘러가는 모습을 보며 이 장면은 단순한 어린 시절의 추억이 아니었다. 바토리 가문은 헝가리와 트란실바니아의 권력 중심에 서 있었다. 조르지 백작의 아버지, 즉 엘리자베스의 할아버지는 오스만 제국과의 전쟁에서 수많은 적의 목을 베며 검은 남작으로 불렸다. 이 가문의 피에는 블라드 3세, 일명 드라큘라 공작의 피가 섞여 있었다. 15세기 트란실바니아를 지킨 그 전사, 적의 시체를 말뚝에 꽂아 숲을 만들었던 인물의 후손들이 바로 바토리 일족이었다. 역사적으로 이 혈통은 잔인함을 권력의 도구로 삼았다. 오스만의 침략이 헝가리 왕국을 위협하던 16세기, 바토리 가문은 왕실과 동맹을 맺으며 영지를 넓혔다. 엘리자베스의 탄생은 이러한 전쟁의 시대에 일어났다. 그녀의 아버지는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에 종교 전쟁에서도 칼을 휘둘렀고 어머니 안나 바토리는 나다슈드 가문의 딸로 또 다른 권력의 실을 쥐고 있었다. 이 가문에서 자란 아이들은 부드러운 동화가 아닌 칼과 피의 이야기를 배웠다. 시간이 흘러 엘리자베스가 10살이 되었을 무렵 성 안의 공기는 여전히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겨울 바람이 창틈으로 스며들어 촛불을 흔들 때 그녀는 첫 번째 사랑을 경험했다. 사촌 페렌츠 나다슈디, 그보다 4살 어린 소년이었다. 그들은 성의 지하 도서관에서 몰래 만나 고대의 책을 펼쳐보았다. 가죽 표지의 책에서 나는 먼지 냄새, 불꽃이 타오르는 벽난로의 따뜻한 열기. 페렌츠의 손이 그녀의 손을 스치면 엘리자베스의 가슴은 이상한 열기로 달아올랐다. 하지만 그 사랑은 곧 어둠에 물들었다. 어느 추운 새벽 성 안뜰에서 개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페렌츠가 야생말에 걷어차여 쓰러진 것이다. 피가 눈밭을 붉히는 광경을 본 엘리자베스는 달려가 그의 상처를 어루만졌다. 그 순간 그녀의 손가락에 묻은 피를 핥아보았다. 짭짤하고 따뜻한 그 맛은 그녀의 영혼에 영원한 각인을 남겼다. 이 사건은
엘리자베스의 성격을 형성한 열쇠였다. 역사학자들은 이를 통해 그녀의 사디즘적 경향이 유전적 환경적 요인에서 비롯되었다고 분석한다. 바토리 가문의 전통은 약자를 짓밟는 데서 강함을 얻는 것이었다. 16세기 헝가리 귀족 사회에서 여성이라도 가문의 피를 이어받은 자는 권력을 쥘 수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교육을 통해 라틴어, 그리스어, 천문학을 배웠다. 그녀의 스승들은 왕실 출신 학자들로 성경뿐 아니라 고대 로마의 전쟁사도 가르쳤다. 이러한 지식은 그녀를 단순한 귀족 아가씨가 아닌 정치적 야심가로 키웠다. 오스만 제국이 모아치 전투 1-2 이후 헝가리를 갈라놓은 후 왕국은 분열되었고 바토리 가문은 그 틈새에서 세력을 키웠다. 엘리자베스의 숙부 스테판 바토리는 하킬 71년 트란실바니아 공작이 되어 폴란드 왕까지 오르게 되었다. 그녀는 이러한 권력의 흐름을 지켜보며 자신의 운명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15살이 된 하늘 75년 봄, 체르니 성의 정원은 꽃향기로 가득 찼다. 부드러운 바람이 나무잎을 스치며 속삭이듯 불 때 엘리자베스는 왕실 사절단과 마주했다. 그녀의 약혼자 페렌츠 나다슈디 백작이 도착한 것이다. 25살의 그는 트란실바니아 군대의 지휘관으로 전장에서 이름을 떨치고 있었다. 결혼식은 화려했다. 성당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금실로 수놓인 드레스가 그녀의 몸을 감쌌다. 촛불 수백 개가 반짝이는 홀에서 그들은 서약을 나눴다. 하지만 그 밤 신부실의 공기는 달콤한 긴장으로 물들었다. 페렌츠의 입맞춤은 거칠었고 엘리자베스는 그 힘에 취해 눈을 감았다. 창밖으로는 달빛이 호수를 비추며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 결혼은 사랑이 아닌 권력의 연합이었다. 나다슈디 가문은 헝가리 서부의 거대 영지주였고 바토리와의 혼인은 그들의 세력을 배가시켰다. 이 결혼의 배경에는 16세기 유럽의 대혼란이 있었다. 신성로마 제국과 오스만의 대립, 종교개혁의 파도 속에서 헝가리 귀족들은 생존을 위해 동맹을 맺었다. 페렌체는 오스만과의 전쟁에서 활약하며 영웅으로 떠올랐고 엘리자베스는 그의 아내로서 사르바르 성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이제 엄청난 재산과 하인 수백 명을 거느린 여주인이었다. 성의 복도는 대리석으로 포장되어 발소리가 메아리 쳤고 하인들은 그녀의 시선 하나에 몸을 떨었다. 엘리자베스는 곧 임신을 했으나 첫 아이는 사산했다. 그 슬픔 속에서 그녀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페렌츠가 전쟁으로 떠날 때마다 그녀는 성을 홀로 다스렸다. 밤마다 창가에 서서 별을 보며 가문의 피가 자신에게 부여한 운명을 곱씹었다. 바람 소리 속에 그녀는 속삭였다. 나는 드래곤의 후예. 이 피는 나를 영원히 지배할 것이다. 페렌츠의 오랜 부재는 엘리자베스의 권력을 강화했다. 그는 80년대 내내 오스만과의 국경전쟁에 매달려 있었고 그녀는 영지관리와 재판권을 행사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농노들의 처벌을 직접 감독했다. 추수철의 황금빛 들판에서 반항하는 자를 채찍질하는 광경은 흔했다. 공기는 곡물 냄새와 땀 냄새로 가득 찼고 그녀의 명령에 하인들이 무릎 꿇었다. 이러한 경험은 그녀의 철의 의지를 단련시켰다. 1600년대 초 페렌츠가 마침내 사망하자 일부 기록은 독살 의혹을 제기하지만 엘리자베스는 미망인으로서 모든 권력을 손에 쥐었다. 사르바르 성은 그녀의 왕국이 되었다. 4명의 자녀를 둔 그녀는 왕실 혈통의 후계자들을 교육하며 헝가리 궁정의 음모에 깊이 관여했다.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와의 갈등, 종교 전쟁의 여파 속에서 그녀의 야심은 점점 커져갔다. 하지만 이 권력의 정점에서 어둠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다.
하인들의 처벌은 점차 잔인해졌다. 뜨거운 쇠로 피부를 지지는 고문, 얼음물에 담그는 형벌. 성의 지하실에서는 비명소리가 밤을 가득 채웠다. 엘리자베스는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다. 피의 냄새가 그녀를 안정시켰고 고통의 광경이 그녀의 영혼을 채웠다. 역사적으로 이는 그녀의 트라우마와 가문 유전자의 결합이었다. 드라큘라의 피는 잔인함을, 전쟁의 시대는 생존 본능을 심어주었다. 왕실의 음모 속에서 그녀는 왕위를 노리는 자들의 연주를 쥐었고 사르바르는 음모의 중심이 되었다. 그러나 이 야심은 결국 그녀를 파멸로 이끌 열쇠가 될 터였다. 폭풍우 같은 삶 속에서 드래곤의 후예는 날개를 펼치기 시작했다. 이제 고요한 밤에 그 이야기를 되새기며 눈을 감아보십시오. 바람소리가 당신을 부드럽게 감싸는 가운데 차칼체 성의 창문 너머로 눈송이가 유리처럼 고요하게 떨어지는 밤이었다. 아름다운 여인의 손가락이 촛불 아래서 은빛빛을 천천히 움직이고 그녀의 피부는 달빛처럼 창백하게 빛났다. 그러나 그 빛살 사이로 희미한 비명이 바람에 실려 오는 듯했다. 엘리자베스 바토리. 그녀의 이름은 속삭임처럼 부드럽게 울렸지만 그 속에는 피의 메아리가 숨어 있었다. 16세기 말 헝가리와 슬로바키아 국경에 우뚝 선 차칼체 성. 이 고성의 주인으로 올라선 엘리자베스 바토리는 포교 60년생으로 바토리 가문의 명문가에서 태어났다. 그녀의 결혼은 정치적 동맹이었다. 1775년 15세에 페렌츠 네스디어 백작과 결혼하며 사로스 페스트 성으로 시집을 갔고 그곳에서 4명의 자녀를 낳았다. 그러나 1604년 남편의 죽음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과부가 된 그녀는 차칼체 성을 하사받아 이제 완전한 주인이 되었다. 성벽은 안개에 휩싸인 산맥을 내려다보았고 겨울 바람은 돌벽 사이로 스며들어 불꽃을 흔들었다. 상상해 보십시오. 성 안의 대연회장, 촛불이 수백 개 피어오른 가운데 엘리자베스는 붉은 벨벳 드레스를 입고 앉아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검은 폭포처럼 흘러내리고 입술은 장미처럼 붉다. 하인들이 은쟁반의 과일과 포도주를 나르지만 그녀의 눈빛은 멀리 있다. 영원한 아름다움이라는 속삭임이 그녀의 귀에 맴돈다. 르네상스 시대의 화려함이 유럽 전역을 물들일 무렵 헝가리 귀족 사회도 변화의 물결에 휩쓸렸다. 이탈리아에서 온 화가들과 연금술사들이 궁정에 모여들었고 청춘의 비밀을 탐구하는 이야기가 유행했다. 엘리자베스는 그런 속삭임에 사로잡혔다. 피부가 창백해지는 걸 보며 그녀는 거울 앞에서 밤을 지새웠다. 성 아래 마을 사람들은 낮에는 그녀를 아름다운 백작 부인이라 불렀다. 그러나 밤이 되면 안개가 성벽을 감쌀 때 소문이 피어올랐다. 하인 소녀들이 사라졌다. 처음엔 사고로 치부되었지만 점점 수가 늘었다. 1600년대 초 그녀의 시어머니 일로나는 차칼체 성으로 이사와 엘리자베스를 보좌했다. 함께 그들은 성을 관리하며 주변 영지를 다스렸다. 그러나 일로나의 엄격한 기독교 신앙과 엘리자베스의 욕망은 충돌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엘리자베스는 점점 고립되었다. 그녀의 측근은 다르쿨라조 대슈, 피아르코 요한, 요한과 함께 일하는 여자들로 채워졌다. 이들은 그녀의 비밀을 지키는 그림자였다. 한 겨울밤, 성의 지하실. 습기찬 공기가 피부를 적시고 횃불의 불꽃이 벽에 길쭉한 그림자를 들이운다. 소녀 하나가 끌려온다. 그녀의 눈은 공포로 커다랗고 입은 천으로 막혔다. 엘리자베스는 천천히 다가와 소녀의 뺨을 어루만진다. 내 피부는 아직 싱싱하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하다. 소문에 따르면 여기서 비극이 시작되었다. 엘리자베스는 고문과 살인을 통해 처녀들의 피로 목욕을 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이는 후대의 과장일 수 있다. 실제 재판 기록, 추영기 21년 지오반니 제프레디 브리게텔라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하인들을 때리고 뜨거운 쇠로 지지고 얼음물에 담그는 등의 잔인한 형벌을 내렸다. 목적은 명확했다. 영원한 청춘. 르네상스 시대의 연금술 영향으로 피가 생명의 정수라는 믿음이 퍼져 있었다. 이제 카메라를 당겨보자. 차칼체 성의 일상은 겉으로는 평화로웠다. 아침 안개가 산을 덮을 때 엘리자베스는 마당에서 말을 타고 사냥을 나갔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메아리 쳤고 사냥개들이 짖는 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그러나 사냥터로 끌려간 소녀들의 운명은 달랐다. 그녀의 집사들은 증언했다. 부인은 소녀들의 살을 패고 피를 모았다. 이 소문은 왕국에 퍼졌다. 오스트리아 대공 페르디난트 2세의 귀에까지 들어간 것이다. 1910년 그는 조사를 명했다. 엘리자베스의 사촌 그라프 지그문트는 증인들을 모아 증언을 수집했다. 80명 가까운 증언이 쏟아졌다. 대부분 하인 소녀들의 실종과 잔인한 죽음에 관한 것이었다. 역사적 맥락에서 보자. 16, 17세기 헝가리 왕국은 오스만 제국과의 전쟁으로 피폐했다. 하비부르크 왕조가 세력을 키우며 귀족 가문의 권력 투쟁이 치열했다. 바토리 가문은 트란실바니아의 왕을 배출한 명문이었다. 엘리자베스의 삼촌 스테판 바토리는 후베열 76년부터 츠미닝 6년까지 왕으로 군림했다. 그녀의 부는 상상 이상이었다. 연간 수입은 10만 굴덴에 달했고 성에는 300명 이상의 하인이 있었다. 그러나 과부가 된 후 그녀의 통치는 어두워졌다. 남편 페렌츠는 전장에서 유명한 장군이었지만 엘리자베스는 그의 어두운 측면을 이어받았다고 한다. 페렌츠는 포로들을 잔인하게 처형하곤 했다. 이 문화적 배경이 그녀의 잔악성을 키웠을 것이다. 다시 성 안으로. 봄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오후 엘리자베스는 도서실에 앉아 있다. 책장에는 라틴어 의학서와 연금술서가 빼곡하다. 그녀는 펜을 쥐고 일지를 쓴다. 오늘 또 하나의 꽃이 시들었다.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는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녀에게 예술이었다. 소녀들은 성으로 모집되었다. 가난한 집안의 딸들, 약속된 일자리를 쫓아왔다. 그러나 문이 닫히면 지옥이 시작되었다. 뜨거운 문철로 몸을 지지는 소리, 비명의 메아리. 바람이 그 소리를 삼켰다. 1610년 12월 페르디난트의 군대가 성을 포위했다. 엘리자베스는 침착했다. 그녀는 지그문트에게 편지를 보냈다. 나는 무죄다. 그러나 증언은 압도적이었다. 1621년 1월 재판이 열렸다. 측근 4명이 처형되었다. 다르쿨라조는 산채로 불태워졌고 다른 이들은 화형과 참수로 죽었다. 엘리자베스는 재판을 피해 성벽의 벽돌로 가둬졌다. 그녀는 1614년까지 54세에 그곳에서 사망했다. 시신은 비밀리에 매장되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괴물담이 아니다. 르네상스 시대 여성 귀족이 직면한 압박, 권력과 아름다움의 집착이 어떻게 파국을 불렀는지 보여준다. 그녀의 범죄는 300명에서 600명 이상으로 추정되지만 증거는 과장된 면이 있다. 왕국의 정치적 음모로 보기도 한다. 하비부르크가 바토리 가문을 약화시키려 했기 때문이다. 차칼체 성은 이제 고요하다. 안개가 여전히 피어오르고 바람이 속삭인다. 영원한 청춘은 오지 않았다. 오직 그림자만 남았다. 밤이 깊어갑니다. 눈송이가 조용히 쌓이고 당신의 눈꺼풀이 무거워집니다. 차칼체의 비밀은 꿈속으로 스며들어요. 편안한 잠을 청하십시오. 눈 덮인 산맥 사이 차가운 바람이 성벽을 스치며 속삭이듯 지나가는 그곳. 눈은 순백의 이불처럼 모든 것을 덮었지만
그 아래 숨겨진 붉은 비밀은 영원히 얼어붙지 않았다. 엘리자베스 바토리, 혈액의 여인공이 지배하는 차르다 성. 외부에서는 고귀한 귀부인의 저택처럼 보였으나 내부는 지옥의 미로였다. 문이 삐거덕 열리며 희미한 횃불, 불빛이 춤을 추는 복도. 공기 중에 스며든 피비린내가 코를 찌르고 바닥에 고인 핏물이 발걸음을 적신다. 한 소녀의 비명소리가 메아리치듯 희미해지며 또 다른 문 뒤에서 웃음소리가 새어나온다. 이곳에서 아름다움은 죽음의 그림자였다. 깊은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은 습기와 곰팡이 냄새로 가득 차 있다. 발소리가 무릉덩이를 밟을 때마다 찰박 소리가 울리고 벽에는 손톱 자국이 새겨진 흔적이 선명하다. 엘리자베스 바토리는 이곳에서 자신의 실험을 시작했다. 16세기 후반 헝가리와 트란실바니아 국경의 이 성은 그녀의 왕국이었다. 1960년생으로 막강한 바토리 가문의 후예인 그녀는 15세에 페렌츠 나다슈디와 결혼해 차르다로 이주했다. 남편의 전쟁 중에도 그녀는 혼자 성을 다스렸다. 하지만 그 다스림은 점점 어두워졌다. 1985년경부터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주변 마을의 처녀들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상상해 보십시오. 겨울밤 눈보라가 몰아치는 숲길. 10살 남짓한 소녀들이 실크드레스 차림으로 끌려온다. 그녀들은 바느질이나 청소일을 하러 왔다고 믿었을 터. 그러나 성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쇠사슬이 채워지고 어두운 방으로 밀려 들어간다. 방 안은 촛불 하나가 깜빡일 뿐 차가운 돌바닥이 뼈를 시리게 한다. 엘리자베스가 나타난다. 창백한 피부, 붉은 입술, 검은 드레스가 그녀를 유령처럼 만든다. 내 피부는 너무 거칠어. 내가 아름답게 만들어줄게.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하지만 눈빛은 얼음장 같다. 첫 번째 고문은 채찍이었다. 가죽 채찍이 허공을 가르며 소녀의 등을 갈라놓는다. 피가 솟구치고 비명이 터져 나온다. 하지만 그 비명은 곧 메아리로 사그라든다. 엘리자베스는 시종들에게 명령한다. 더 세게. 피가 더 필요해. 주변에는 그녀의 측근들이 서 있다. 안나 다로체니, 피아 피스토리니가, 요한나와 돌로레스라는 하녀들이. 이들은 그녀의 공범자들이었다. 그들은 소녀들의 팔을 비틀고 뜨거운 쇠꼬챙으로 살을 지지고 바늘로 손톱 밑을 찔렀다. 한 증언에 따르면 소녀 한 명이 뜨거운 문철로 입에 물린 채 불에 지졌다. 살이 타들어가는 냄새가 지하실을 가득 채웠다. 이제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 잔혹함은 단순한 광기가 아니었다. 역사학자들은 엘리자베스의 행동을 허영과 연관 짓는다. 전설에 따르면 그녀는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소녀들의 피를 목욕탕에 채웠다고 한다. 1600년대 초 한 하녀를 때리다 피가 그녀의 손에 튀었을 때 그 피가 닿은 피부가 부드러워진 듯한 착각에서 비롯됐다는 이야기. 실제로 목욕탕에서 피를 섞어 목욕했다는 증언이 여러 건 있다. 그러나 이는 과장된 전설일 수 있다. 공식 재판 기록 1611년 브라티슬라바 재판에서 300명 이상의 증인이 증언했다. 그중 6명의 처형된 공범자들의 고백이 핵심이다. 그들은 1585년부터 춘미엔 9년까지 650명에 달하는 소녀들을 죽였다고 자백했다. 숫자는 과장됐을 가능성이 크지만 최소 80명 이상은 사실로 보인다. 다시 장면으로 돌아갑니다. 차르다 성의 지하 욕실. 대리석 욕조가 놓인 그곳은 피로 물든 호수 같았다. 소녀들이 끌려와 칼로 목이 베이고 뜨거운 물에 섞인 피가 욕조를 채운다. 엘리자베스는 그 안으로 들어가 몸을 담근다. 물은 따뜻하고 끈적거리며 그녀의 피부를 감싼다. 이게 영원한 아름다움이야. 그녀는 중얼거린다. 측근들은 시체를 끌어내 성벽 아래로 던진다. 눈보라 속에서 시체들은 눈에 파묻히고
새벽이 되면 다시 새로운 희생자들이 도착한다. 마을 처녀들, 귀족 가문의 딸들까지. 그녀는 계급을 가리지 않았다. 한 번은 15세 소녀 일리오나를 뜨거운 손으로 살을 뜯어내 고문한 뒤 창밖으로 던졌다고 증언됐다. 이 공포의 연속은 어떻게 지속됐을까? 확대해보니 정치적 맥락이 드러난다. 엘리자베스는 바토리 가문의 막강한 세력을 등에 업고 있었다. 그녀의 삼촌은 트란실바니아 공작, 남편은 황제의 사위였다. 지방 관리들은 그녀를 건드리지 못했다. 1910년 남편 사망 후 그녀의 사촌 지오바니 조르지치가 마침내 용기를 내 조사에 착수했다. 목격자 289명, 공범자 9명의 증언이 쏟아졌다. 그러나 재판은 비공개였다. 엘리자베스는 성벽에 벽돌로 쳐진 채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1914년 폐쇄공포증으로 사망했다. 시신은 밤에 몰래 묻혔다. 왜 재판이 비밀리에 끝났을까? 귀족 가문의 더러운 비밀을 덮기 위한 카버랍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만약 평민이었다면 화형당했을 터. 성 안의 공기는 이제 더 무거워진다. 횃불이 꺼지며 어둠이 내려앉고 바람소리만이 비명을 대신한다. 한 소녀의 마지막 숨소리가 들려오는 듯하다. 엄마. 그러나 대답은 없다. 엘리자베스의 실험은 끝났지만 그 그림자는 오늘날까지 남아있다. 그녀는 드라큘라의 원형으로 불리며 여성 연쇄살인마의 대명사다. 그러나 진실은 더 복잡하다. 일부 역사가들은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한다. 중세 말기 마녀 사냥의 산물일 수 있고 재산 몰수 위한 음모일 수 있다. 650명이라는 숫자는 당시 인구 대비 터무니없기 때문이다. 차르다 성에 눈 쌓인 지붕 아래 모든 것이 고요하다. 피의 흔적은 세월에 씻겼지만 그 속삭임은 여전하다. 당신의 눈꺼풀이 무거워지며 이 이야기는 꿈속으로 스며든다. 평화로운 밤이 되길. 눈 덮인 성벽 위로 검은 그림자가 스멀스멀 기어오르는 소리. 1910년 12월 29일 새벽에 차가운 바람이 체르다흐 회슬로 성을 휘감고 있었다. 눈보라가 울부짖는 밤, 팔라틴 지오르지 투르조의 병사들은 조용히 문을 부수며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런데 그 안에서는 고요함만이 흘렀다. 비명도 저항도 없었다. 오직 희미한 횃불 불빛이 피로 물든 방을 비추는 가운데 엘리자베스 바토리 백작 부인은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병사들을 맞이했다. 이 역설적인 평온 속에서 피의 여인의 제국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상상해 보십시오. 체르다흐 회슬로 성의 지하 감옥. 축축한 돌벽에서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는 그곳. 투르조의 병사들이 문을 열자 공포의 풍경이 펼쳐졌다. 창백한 소녀들의 시체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고 피가 굳어 검붉은 웅덩이를 이루었다. 살아남은 하녀들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들은 증언했다. 백작 부인이 소녀들을 때리고 뜨거운 쇠로 지지고 피를 빨아먹었다고. 공기는 무거운 절망으로 가득 찼다. 병사들의 횃불이 흔들릴 때마다 그림자가 춤을 추며 벽을 핥았다. 투르조는 충격에 얼어붙었으나 곧 명령을 내렸다. 모든 증거를 기록하라. 이 장면을 떠올리며 우리는 역사적 맥락으로 시야를 넓혀보아야 한다. 엘리자베스 바토리는 1560년 헝가리 트란실바니아의 명문가에서 태어났다. 15세에 페렌츠 나다슈디 백작과 결혼하며 체르다흐 회슬로 성을 물려받았고 남편 사후 광대한 영지를 통치했다. 그러나 1600년대 초 트란실바니아는 오스만 제국과 합스부르크 왕조의 전쟁으로 피폐했다. 투르조는 합스부르크의 지지자이자 엘리자베스의 사위였다. 그의 급습은 단순한 정의가 아니었다. 왕가의 재정난 속에서
바토리 가문의 막대한 재산을 노린 정치적 음모로 보인다. 역사학자들은 300결 600명 이상의 처녀들이 희생되었다는 소문을 분석하며 실제 희생자는 80명 미만일 가능성을 제기한다. 대부분은 가난한 농민 소녀들로 미용 목욕이라는 미신이 과장된 결과였다. 다시 장면으로 돌아가 보자. 투르조의 급습 후 엘리자베스는 체포되지 않았다. 그녀의 귀족 지위가 보호벽이었다. 대신 4명의 하녀와 협력자들이 끌려나와 신문을 받았다. 비히냐르 성의 지하 재판정. 횃불이 타오르는 가운데 고문이 시작되었다. 물고문, 채찍질, 뜨거운 집게. 하녀들은 울부짖으며 자백했다. 주인님이 피를 마시며 웃으셨다. 공기는 비명과 피비린내로 물들었다. 창밖으로는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쳤고 재판관들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러나 공식 재판은 없었다. 1911년 1월 비히냐르에서 비공개 심리가 열린 후 엘리자베스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투르조는 왕에게 보고서를 올리며 악마의 화신이라 썼다. 이 과정에서 증거는 선택적으로 왜곡되었다. 왜냐하면 귀족 여성에게 공개 처형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제 지적 분석으로 한 걸음 물러서 보자. 이 사건의 역사적 의의는 귀족 면죄부의 상징이다. 합스부르크 왕조는 바토리 재산을 몰수하며 정치적 이득을 챙겼다. 투르조의 동기는 복잡했다. 엘리자베스가 그의 딸을 학대했다는 소문도 있었고 그녀의 반합스부르크 성향도 문제였다. 현대 연구, 예를 들어 18세기 기록물과 20세기 발굴 보고서에 따르면 고문 자백은 신뢰도가 낮다. 실제로 엘리자베스의 일지는 피비린내 나는 미신이 아니라 세금 징수와 영지 관리 기록으로 가득하다. 그녀는 교육받은 지주였다. 그러나 이 사건은 뱀파이어 신화의 원천이 되었다. 18세기 독일 민속에서 피의 백작부인 전설이 퍼지며 브람 스토커의 드라큘레 영향을 미쳤다. 오늘날 그녀는 대중문화의 아이콘, 영화와 소설 속 영원한 괴물로 살아난다. 마지막 장면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1910년 말 체르다흐 웨슬로 성의 가장 높은 탑. 벽돌공들이 도착했다. 엘리자베스는 창문이 없는 작은 방에 갇혔다. 문과 창을 벽돌로 쌓아가는 소리. 쿵, 쿵. 먼지와 석회가 피어오르고 그녀의 그림자가 희미해졌다. 하녀들은 목이 매달렸고 그녀만이 산채로 벽 안에 묻혔다. 밖에서는 바람이 속삭였다. 저주받은 피의 여인. 방 안은 점점 어두워졌고 그녀의 숨소리만이 메아리 쳤다. 중 14년 사망 소식이 전해졌으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영원한 미스터리. 이 사라 벽돌의 묻힘은 중세 처형의 상징적 잔인함을 드러낸다. 역사적으로 이는 반역자나 마녀에게 쓰인 방법으로 영혼의 고립을 상징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의 경우 신화가 현실을 덮었다. 그녀의 저주는 오늘날까지 지속된다. 페미니즘 관점에서는 억압된 여성 권력의 희생양으로 재해석되고 심리학적으로는 포르피리아 질환, 피광민감증의 산물로 보기도 한다. 체르다흐 해술로 유적은 지금도 관광객을 끌며 그녀의 그림자가 밤을 지배한다. 이 이야기는 정의의 모호함을 일깨운다. 눈보라 속 고요한 성처럼 진실은 여전히 안개 속에 잠들어 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당신의 꿈속에서 그녀의 속삭임이 스치리라.